자, 밝은 뉴스가 주식 시장 이야기와 부동산 시장 이야기. 부동산은 언제나 우리가 좀 흐린 뉴스에 그렇죠. 꼈거든요. 근데 뭔가 좀 희망이 지금 샘솟고 있습니다. 예. 근데 마침 대한민국에 주식과 부동산 동시 전문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제 매불쇼에서 함께 열변을 토하고 갔는데 예. 오늘 또 안 모실 수가 없었어. 맞습니다. 왜냐?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응답했어. 와, 나 이 우리랑 지금 워키토키 하고 있는 거야. 워키토키 아니, 커뮤니케이션이 좀 되는 것 같아. 내 느낌은 그렇다는 예. 거야. 그거는 없지. 지금 난리 났어 이광수 대표님. 지금 자면 안 돼. 당분간은. 예, 잘 시간 없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5천, 와. 코스닥 1000. 아. 와, 이거를 오늘 찍어버리네. 오늘 고점이 5,080 몇 가지 갔어요 지금. 와. 최고치를 또 찍어요. 5,081까지 찍었습니다. 고점이. 아니 코스피가 무슨 개인 종목도 아닌데 오늘만 해도 2%가 넘게 오른 게 이게. 이거는 이게 진짜 이건 난리 났어. 네. 코스피 5천, 코스닥 1000. 오늘 진짜 실제로 지금 찍은 상태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정산은 하고 가야 되니까 정산. 나경원 선생. 반성해야지. 반성해야 돼. 사과해야죠. 일단은 나경원이 5천은 신기루다, 불가능의 영역이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 예. 최근 반시장, 반기업 DNA 이재명 후보가 코스피 5천 시대라는 허황된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마치 신기루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뿌리 깊은 반시장 그리고 엉터리 경제 정책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허황되다, 신기루다, 불가능하다. 자, 근데 해냈잖아. 해냈죠. 뭐 실제 해냈잖아. 그렇죠. 야, 근데 드디어 5천 해낸 것에 대해서 나경원이 응답을 했습니다. 반응을 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코스피 5천 돌파. 우리 기업들이 이뤄낸 성과다. 이재명 정부의 언행 불일치 규제에도 지수 올랐다고 축배든다 모렴치다. 지금은 코스피 5천 성취가 유동성과 낙관론이 맞물린 착시인지 철저히 점검해봐야 할 때다. 약간 신기루 못 놓고 있는 느낌인데 아직도. 진짜 멍청한 소리인 게 자존심만 있는 것 같아. 멍청한 소리. 아니 대한민국 기업은 뭐 지금 생겨난 거예요? 뭐 기업들이 다 7개월 차 신생 기업들이에요? 아니 70년 80년 된 기업들이 정부 하나 바뀌어가지고 이재명 정부 들어온 지 7개월 만에 낸 성과인데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 줄 알아요. 진짜 오히려 모렴치하다. 모렴치한데 나는 그래도 용기 있는 박수 쳐드립니다. 본인이 뱉은 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어떻게든 말을 해보려고 하는. 와, 나경원 진짜로 아유. 대단한 나경원입니다. 네, 네. 우리 주식 이야기 먼저 할까요? 아니면은 주식을 부동산이랑 연결해서 갈까요? 일단 주식을 좀 말씀드리고 아, 요거 네. 좀 관련해서 얘기할게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오늘 부동산을.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한 발언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네. 모두 발언에서 정확히 주식 먼저 얘기했어요. 그렇지. 순서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워키토키를 위해 항상 또. 1대1 대응으로 갑니다. 일단 오늘 그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가 2.6% 이상 오르고 있고요. 5,100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6만 원에 근접했고 SK하이닉스가 80만 원. 아니 삼성전자 16만 원? 예. 와, 내 진짜 6만 원에 살까만. 아이 그만할게요. 자, 근데 오늘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 뭐 여러 가지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분분하지만 명확합니다. 오늘 오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건 정책 때문이에요. 정책. 그러니까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주고 있는데 특히 어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의 비중을 늘리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요? 그동안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을 계속 비중 축소만 해왔어요. 줄여왔었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방향 전환이 한 거죠.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전에 맞습니다. 얘기했었잖아. 맞습니다. 기자회견 때였나? 맞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뭐 하고 있냐? 한국 주식을 사야지.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응답한 거고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오랫동안 주식 애널리스트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월스트리트 가서 한국 주식을 제가 세일즈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한 말이 뭐냐면 너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유가 뭔지 알아?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남북 문제입니까? 뭐 전쟁 때문이에요? 아니야. 가장 큰 문제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안 산다는 게 문제야. 그런데 왜 나한테 팔려고 그래? 니네 국민연금도 안 사잖아. 국민연금도 한국 주식을 비중 축소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팔려고 와? 할 말이 없네. 이게 가장 큰 사실은 모순이었고 한국의 주식시장의 활인 요소였어요. 그런데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이 지금의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동인입니다.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신뢰가 생겼단 말이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책이 주식시장을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렇지. 선제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다. 그러면은 예. 이른바 이제 서학개미들이 동학개미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바뀐 거네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도 뭐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정책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깎아줄 테니까 세금을 면제해 줄 테니까 다시 유턴해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다 맞아요. 연관선상이에요. 아, 연관돼. 굉장히 흥미로운 게 정책이 굉장히 촘촘해요. 어. 이건 뭐냐면 주식시장을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중요해요. 그렇지. 그래야 시장을 끌 수 있다고요. 맞아. 그러니까 시장을 밀는 게 아니라 인센티브를 통해서 끄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움직이잖아요. 움직이잖아.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크게 오른 기간은 역대적으로 두 번, 지금 빼고 두 번 있었어요. 1987년대 하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그랬어요? 코스피가 200% 이상 오릅니다. 예. 그런데 어떤 공통점이 생각나세요?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정치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1987년, 88년은 뭐가 직선제. 유랑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국의 주식시장이 크게 올랐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뭐냐면 민주화가 진전되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 코스피가 또 크게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입니다. 진짜네. 여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과관계가 있네. 그렇죠. 네. 진짜.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200%가 올랐거든요. 네. 아직까지 100%밖에 안 올랐습니다. 아직 들어가게 돼요? 야, 이재명 아직 남아있구나. 그래서 이런 정책이 시장을 끌고 가면 지수가 사실은 위가 열릴 수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올랐는데도 아직까지 저평가예요. PBR이 그래도 낮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하고 산업구조가 비슷한 대만과 일본보다도 낮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예. 우리 그 전문가님이니까 여기서 지금 올려놓은 것만으로 우리가 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면 그래도 야 이게 정상화는 됐구나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전 대만? 일본처럼 갈 수 있다. 일본. 네, 일본. 일본. 네, 일본처럼 가면 그리고 네. 좀 더 힘을 내면 대만 정도도 갈 수 있다. 대만. 네.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동안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대만의 TSMC만 엄청 샀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이제 신뢰가 생기는데 정책도 좋게 바뀌는데 막 D램에서 이익, 삼성전자나 반도체에서 이익 많이 내는데 그러면 그만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수가 이제는 예를 들어서 대만 지수처럼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도 옛날에 주식할 때 미국 주식 보면서 한국 주식을 예측을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글로벌 경기 상황에서 미국 장이 안 좋아진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이게 오히려 같이 안 좋아집니까? 이제는 이제 오히려 영향 이 장이 받겠죠. 좋아질 수가 있습니까? 지난해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미국의 예를 들어서 S&P 500은 30% 정도 올랐는데 우리의 코스피는 8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자금의 큰 흐름이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만 투자하다가 이제 신흥국을 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쉽게 말해서 그만큼 그로스가 성장이 나오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 이머징 쉽게 말해서 신흥국이 좋은데 그래서 자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한민국을 보니까 와 정치가 너무 바뀌고 있어. 정책도 좋아져. 기업들도 이익이 증가하지. 그러면 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동조 현상은 있긴 하지만 한국 시장이 훨씬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걸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은 매불쇼를 잘 안 들으셨네. 미국은 그동안에 주가가 오른 거고 네. 지금 현재 한국은 정상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오른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답답하시네. 이 올랐다고 생각하나 봐. 자, 이게 코스피 5천 하니까 와 많이 올랐다 이렇게 표현하시나 봐. 이거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서당에 맞습니다. 참 일학년 선배가 참 대단하게 많이 아시네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단어가 굉장히 매력적인 단어예요. 정상화라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 핵심을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엄청나게 화랑이다, 좋아지고 화랑 있다, 아니야. 주가 지금 폭등하고 있다 이렇게 화랑 아니야. 발언하는 게 아니죠. 예. 실제로 그 이소영 의원이 이번에 5천 TF 5찬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때 막 분위기 좋을 줄 알고 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웃지를 않았대요. 오히려 이제부터 제대로 이제부터 시작이다.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제대로. 그렇게 얘기했다잖아. 그쵸. 그 메시지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합니다. 아니 근데 정상화라고 하더라도 이걸 7개월 만에 정상화 시키는 거는 어마어마한 그건 뭐 대단한 정말 거죠. 성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의 그 정책이 굉장히 촘촘하게 잘 구성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시장을 이끄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그렇습니다. 그 잘난 너는 왜 자꾸 손실만 보니라고 하는데 저 정상화 과정 아닙니까? 손실이 줄고 있잖아요. 아 근데 제가 조금 뭐 제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예.
제 얘기는 하지 말이 안 좋나 않겠습니다. 보네. 많이 안 좋은데. 장경원 의원에게 이재명 정부야말로 진짜 시장주의자다. 맞아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네요. 네, 그건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부동산으로 가도 돼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올해 그러니까 이번에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일단 주식시장 정상화로 가고 있다. 예. 더 노력해 달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예를 들어서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 그렇지. 거고요. 네. 바로 이어서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발언을 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또 나왔어요. 뭐냐면 저희 영상 2개를 준비했는데 좋습니다. 네. 2개 준비했는데 하나는 어차피 이제 같은 발언이었는데 이게 너무 길어갖고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2개로 쪼갰습니다. 예. 부동산이 우리 사회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부동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건품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국민 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아가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마저 손상해서 우리 공동체의 안정까지 뒤흔들게 될 것입니다.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습니다. 네, 부동산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해결하는 의지, 우리가 의지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시장이 그렇죠. 어차피 다시 돌아간다. 그렇죠. 그 생각을 갖게 하면 정책이 안 먹힌다. 이 얘기가 했죠.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음.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어. 너네들 내 의지 의심했지 하면서 보란 듯이 이거는 진짜 보란 듯이 솔직히 말하면 이광수한테 보란 듯이 의심 많이 했잖아요. 영상 너 인마 나 의심했지 이광수 너 나 욕하고 다녔지 이광수 진짜 행간의 의미를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예. 본인 생각이 같은데. 당장 눈앞에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도 뭐 또 바꾸겠지, 우리가 뭐 압력을 넣으면 바뀌겠지, 이런 기대들을 하는 경향이 일부에서 존재합니다. 한번 정책을 결정을 하면 결정 과정은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정해지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사회가 되겠죠. 그 사회가 어느 한 방향으로 간다고 했으면 그냥 가야지. 정말로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예정된 대로 해야죠. 힘 세면 바꿔주고 힘 없으면 그냥 하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력한 의지 표명.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산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의 방향성은 신뢰다. 네, 그리고 안정성을 참여자들한테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계속 나갔지만 사실 그 안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거였습니다. 뭐예요? 정책 안정성을 확보하겠다. 그러면 뭐냐면 신뢰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책이 먹힐 수 있단 말이에요. 마치 주식시장처럼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주식처럼 예를 들어서 정책의 방향성이 잡히면 이제 참여자들이 그 길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모두 발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사실 내포했다. 그래서 그 안정성 차원에서 신뢰를 주면 이제는 쉽게 말해서 대통령 말이 먹히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도 먹힐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의미가 있는 사실은 모두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좀 부동산이 안정화로 실제 시장에서 반응할까요? 이제 중요한 게 의지와 그리고 방향성과 정책의 안정성까지 큰 방향을 저었으니까 네. 이제 입법이라든지 정책이 나와줘야죠. 따라 붙어야 됩니다. 따라 붙어야 돼. 안 그러면 또 말로만으로 끝나잖아요. 말로만 또 끝나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거기에 대표적인 게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과 그리고 양도세도 사실 중과 유예를 안 하겠다는 것도 그 방향성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따라 붙어줘야 신뢰가 더 붙겠죠. 네. 예를 들어서 그냥 주식시장 5천 가겠습니다. 주식시장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좋아야 생산적 금융으로 가야죠. 말만 했으면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빠른 기간 동안 민주당이 뭘 했습니까? 상법 1차, 개정했죠. 2차 개정. 그리고 좀 늦춰질 것 같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3차 개정 왜 안 하는 거야? 하는 거죠. 네. 1년도 안 됐는데 법 개정을 3번을 한다? 흔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방향성을 제시했고 민주당이 붙었잖아요. 네. 전 이게 부동산에서 나와줘야 된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했으니까 이제는 입법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가령 입법이라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죠? 말씀하신 부동산 것처럼 이제 두 관련. 가지인데 대통령이 제시한 건 두 가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실거주자 중심으로 정책을 변화시키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1가구 1주택이라고 해도 투자로 갖고 있으면 사실은 그렇죠. 그거를 투기나 투자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큰 정책의 방향은 한국의 주택 시장 전체를 실거주를 우대하고 그렇죠. 나머지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과세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공정한 방향이죠. 네. 왜 집값은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왜 집값은 수십억이 올랐는데 보유세는 왜 줄었냐? 오히려 줄어. 그거는 이상해. 그 공정성을 불공정이야.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민주당은 윤석열이 그렇게 해놓은 그걸 되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그냥 그것만 해도 돼요. 윤석열이 망친 거예요. 이것도 역시 정상화. 정상화요. 부동시장 정상화.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일단 해달라. 네. 민주당이.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발언이 예를 들어서 저는 조금 근데 그런 거 말씀하신 게 그 다 입법 사항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사실은 세금 관련된 다 일들이. 그 입법 사항이에요. 근데 보세요. 주식은 얘기하면 바로 민주당 의원들이 달라붙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맞아요. 저 ETF 샀어요. 맞아. 이렇게 하는데 왜 부동산은 안 하고 있습니까?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왜요? 선거. 그러니까요. 그 인과관계도 없다고 우리가 몇 번 얘기했습니까? 계속 강조하잖아요. 왜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대통령이 지시하고 했는데 왜 안 하고 있냐고요. 민주당 한마디도 안 해. 선거하고 인과관계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수님. 부동산 보유세 올린다고 선거에 악영향 끼친다? 근거 있습니까? 그거는요 근거 없습니다. 아까 저기 박주민 의원 계실 때 이야기하지 왜 저한테 이야기를 그렇게 심하게 하십니까? 아니 근데 전 오늘 그 대통령님께서 국회에서 20%밖에 입법이 안 됐다는 좀 답답함을 오늘 좀 토로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국회 입법 속도가 좀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국세청장한테도 법 통과 기다리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오늘 또 목소리를 좀 높이실 정도로 답답함을 많이 토로하셨거든요. 그럼 저는 의원들이 왜 안 움직이냐? 선거가 앞두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니,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많이 갖고 있으니까 불리한 정책 안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도 가능해요. 의심. 그리고 세 번째는 확신이 부족한 것 같아요. 늘 시장이 전부 다 이긴다 이러니까 맞아. 건들지조차도 못해요. 그렇지. 근데 저는 아까 우리 이광수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거주자 중심과 공정성 회복 이건 정상화인데 이것만 해도 효과가 있지만 전 대통령께서 이미 지방주도 성장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히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주식시장도 코스피가 주목받는 이유가 신흥국으로서 이제 들어와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건데 네. 이제 수도권에는 할 만큼 다 했어요. 이제는 지방이라고 하는 이 기회의 땅으로 다 내려가야 되는 이 지방주도 성장이 저는 굉장히 지금 이 부동산 정책의 키 정책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코스피라고 하는 하나의 자산 형성 시장을 마련해주면서 부동산 규제가 들어가면 당연히 자산의 유인책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코스피가 활성화되는 것도 하나의 성공 요인이고 전 그런 가운데 이 세제라고 하는 정말 대통령께서도 굳이 먼저 쓸 건 아니지만 막판에는 뭐 쓸 수도 있어라는 네, 식의 맞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전 이번 이재명 정부만큼은 저는 지금 부동산 정책 전 네. 강력하게 해야 되고 반드시 성공할 아주 좋은 조건이 예. 형성돼 있다 아유. 그렇게 봅니다. 변호사님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두 가지인데 뭐냐면 과거에 해보니까 정치적으로 영향이 있더라.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했더니 집값이 못 잡았어.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있어요. 네. 박주민 의원님께 보여드립니다. 자, 이건 미국의 주택시장 현황이에요. 파란 그래프는 뭐냐면 파는 사람들입니다. 주택을 파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보다 훨씬 많아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미국의 주택시장도 이제 안정화로 가고 있다. 미국도. 자, 캐나다 주택 가격입니다. 캐나다 주택 가격은요 이미 2022년부터 빠지고 있어요. 많이 떨어지고 있네. 자, 세 번째 그래프는요 중국인데요. 중국의 주택 시장도 마찬가지로 2022년을 기점으로 계속 하락 중입니다. 자, 글로벌하게 이미 주택 시장은 안정화된 상태예요. 대한민국은 이러고 있어요. 그래. 예전에는요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정책이 나왔는데 대책 같은 게 나왔을 때 세금이 나왔을 때 집값을 못 갚을 때는 전 세계가 집값이 올랐을 때요. 네. 한계가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글로벌하게 집값이 안정 추세입니다. 외부 요인도 도움되네. 도와주네. 그래서 제가 진짜 중요한 기회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정책만 나오시면 바로 먹힐 바로 거예요. 먹혀. 민주당 와서 특강 한번 하시죠. 안 제가 불러요. 봤을 때는 민주당 안 불러. 이광수는 절대 안 불러. 아니, 이광수는 절대 안 불러. 안 불러요. 이광수 때문에 선거 다 진다고 그래. 알겠습니다. 민주연구원에 가서 민주정부도 제가 다녀왔어요. 네네네. 그렇게 해도 안 들어. 이게 민주당이 이광수는 민주당에서 무장공비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민주당에서 이제 역대 정부의 나쁜 기억이 존재했잖아요. 예. 사실은 이제 부동산을 틀어막으니까 유동성 자본이 딴 데로 가야 되잖아. 지금처럼 주식으로 가야 되는데 네. 상법 개정이라든 그런 조치들이 없다 보니까 없었지, 맞지. 결국은 풍선 현상처럼 같은 부동산 내에서 돌고 도니까 맞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나쁜
나쁜 기억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심리적인 부분인데 주식도 사실 성과에 의해서만 보는 게 아니고 심리적인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수치로서 계량화시켜서 부동산과 선거의 표심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정치권이 마케팅 기술이라든가 분석하는 능력이 경영하는 쪽만큼 수준이 안 돼요. 이걸 제대로 분석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신인구 변호사 이야기처럼 아직도 확신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잘 모르니까 그냥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 가고 국정기획위원회도 제가 자문위원이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부르지도 않아요. 부르지도 않아요, 하도 그때. 짜증내고 화내니까. 그때 같이 해봤더니 쟤랑 못할 것 같아. 결론 지었어. 이광수 부른 새끼 누구야? 그 사람도 욕먹었어. 이광수는 이제 안 돼. 예, 지금도 막 댓글에 적당히 하라고. 뭘 적당히 합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민주당의 지지층이 과거보다 많이 넓어졌어요. 이제는 이른바 아파트 평수로 30평대 중반, 40평대 초반까지도 민주당을 찍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금 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라는 제가 부분이 있습니다. 50억만 하자고 그랬잖아요. 50억 보유세. 0.9%. 0.9% 어차피 찍지도 않는 애들. 네, 거기에 어떤 논란이 있습니까? 없어. 0.9%다. 근데 그게 굉장히 효과적인 보유세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게 징벌적인 게 아니야. 굉장히 공정한 거야 그거에. 맞죠. 돈을 엄청 벌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오래 갖고 있는 거주하는 분들을 다 면제해 주잖아. 다 면제야. 이렇게 하면은 맨날 얘기해. 우연히 강남의 집 한 채 물려받아가지고 거기서 노부부 얘기 꼭 한다. 노부부들 다 면제해 준다니까. 이게 부에 대한 인식부터 해서 쉽게 바뀌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 앞에 사람까지 반칙해서 저기 들어갔는데 왜 나 앞에서 끊어막아?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사람은 현재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부 이상의 환상을 꿈꿉니다. 나는 0.9%에 들어갈 수 있어라는 맞아. 그런 환상을 갖고 있기 맞아, 때문에 맞아. 네, 단순히 자를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정치는 경제 영역과 다른 부분이 분명히 네, 맞는 존재하는 겁니다. 말씀인데. 경제는 우리가 이제 토대 결정론이라고 해서 네. 경제적 이익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결정을 하지만 정치는 환상과 꿈이라는 것을 또 가져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평생 내가 내지도 않는 종부세에 대해서 올리면은 고시원 사는데도 그렇게 화를 내. 진짜. 이게 언론에 또 잘못 길들여진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우리가 구조적으로 지금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일본에 이야기도 했지만 이건 뭐냐면 서울의 아파트의 주택 구입 물량 지수라는 겁니다. 중간 소득의 가구가 대출을 최대한 일으키고 내 자산을 일으켜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100채 중에서 몇 채인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새로 살 때. 그게 100채 중에서 2.5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 진입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그걸 갈아타게 하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새로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의 청년들은 진입 안 돼.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안 돼, 안 돼. 이런 상태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건 좋은 나라가 아니야. 정치가 미래하는 거잖아요, 교수님. 그러려면 2세대한테 우한 정책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재명 정부에게 큰 기대를 하는 게 사실은 혁명적인 점프보다는 점진적으로 가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이해 폭도 많아지고 네. 그다음에 부담감도 더 적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주식시장이 커지는 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탈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부동산보다 주식으로 돈 벌자. 사람은 돈 벌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걸 막을 주식으로 수가 없어요. 벌으라는 거예요. 교수님 그래서 너무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조금만 동의합니다. 잘하면 그렇습니다. 확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오, 재반 환경이 너무 좋아요. 맞습니다. 네. 저도 지금 이사해야 돼가지고 최근에 집을 좀 알아봤거든요. 부동산에 혹시 저희 집 근처는 아파트 살려면은 얼마 있어야 되나요? 그랬더니 한 6억은 현금 들고 있어야죠. 그래서 바로 포기했습니다. 너무 높아서 지금.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래도 다 하셨죠?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계속 근데 지켜봐야 되고요. 예. 이건 단순하게 발언을 끝나서 그 행동까지도 우리가 계속 맞습니다. 봐야 맞습니다. 됩니다. 계속 네. 꾸짖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계속 꾸짖으시면 안 부를 겁니다. 네, 그 점은 알고 계세요. 네, 자 함께 해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